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미주은 패밀리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주말 연휴 만끽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간만에 가족들하고 쇼핑몰 몇 군데를 다녀왔는데요. 인파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쇼핑몰을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분간 경기 순환주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달릴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나이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혹시 나이키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요, 나이키 매장의 모습이 대단하더라고요. 줄이 한 몇십 분씩 기다리면서 사람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이키가 아직까지도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구나. 앞으로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화요일인데 좀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죠. 이제 4일만 열심히 일하면 다시 즐거운 주말이 찾아옵니다. 남아있는 4일 동안 멋진 한 주 장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 같은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어제 미국 주식 시장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빠지는 하락장을 보여줬습니다. S&P 500은 1.3% 정도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고요. 다우존스가 그나마 선방을 했는데 그래도 0.94% 빠지면서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이 가장 안 좋았는데요. 2.14%나 단 하루 만에 떨어지는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러셀 2000도 1% 넘는 추락을 보여줬다.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이 떨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포트폴리오를 봐서도 지금 세 종목만 올라갔고요. 나머지는 전체 다 빨간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로블록스가 2.92, 테슬라가 지금 0.81%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는 소식을 어제 제가 전해드렸잖아요.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플레어가 0.65%, 이 세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종목이 마이너스를 보여주는 굉장히 좀 심한 하락장이었다라고 우리가 정리가 가능합니다. 어제 이렇게 미국 주식시장이 심하게 흔들린 이유를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가장 먼저 10년 국채 금리를 봤습니다. 자, 그런데 10년 국채 금리는요, 사실상 그렇게 나쁜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한때는 1.50 위로 올라갔었는데 결국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1.48 정도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따라서 금리가 그렇게 급등한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반면 문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오일 가격입니다. 최근 들어서 어제뿐만이 아니고요. 굉장히 좀 오일 가격이 심하게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좀 인플레이션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다음에는요, 빅스 지수, 우리가 공포 지수라고 부르는 수치를 한번 살펴볼 텐데 어제 하루 동안 공포 지수가 8.56% 정도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22.96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의 23 가까이 올라갔죠. 이 수치는 6개월 단위로 살펴보면 굉장히 좀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구나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기간을 조금 연장해서 1년치를 보면 아직까지 뭐 최고 단계까지 올라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단편적인 예로 올 2월 달에 셀프가 한 번 있었잖아요. 그때는 공포지수가 27.95 정도를 찍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판단해 볼 때 조금 더 셋업가 나와야 공포지수가 좀 최고치를 찍겠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매수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우리가 확신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매수를 진행하지 않고 조금은 참고 있거든요. 조금 더 주식시장이 하락했으면 하는 바람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요, 판단을 좀 하시고 이제부터는 매수를 해야겠다. 물론 이제 분할 매수가 최고의 전략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는 분할 매수를 시작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최근 들어서 원유, 석유의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어떻게 보면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이 조금 확산됐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장이 찾아오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런 하락장을 이용해서 우리가 줍줍의 기회로 삼아야 할 텐데 그 와중에 조금은 피해야 되는 주식에 대해서 알려주는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자, 이번 기사를 보시면요. 오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들을 모아서 우리한테 리스트로 정리를 해주는 이런 고마운 기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 프라이스가 점프하고 있다. 멀티 이어 하이니까요. 최근 몇 년에 걸쳐서 최고가를 찍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이번에 리스트를 만들어 줬는데요. 이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하나같이 다 굉장히 좀 벌러너블할,
따라서 취약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크루드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원유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연약한 주식들을 우리가 한 번에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로 지금 원유 가격이 치솟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인터내셔널 기준으로 했을 때 벤치마크는 브렌트 크루드라고 부르고요. 월요일 가격이 지금 배럴당 81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수치는 2018년 10월 이후에 최고의 지금 가격을 찍고 있다. 따라서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미국 쪽만 한정해서 본다면 웨스트 텍사스 인터미디어트 크루드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배럴당 78달러까지 올라갔다. 이 78달러는요. 2014년 이후에 최고 수치다. 따라서 7년 만에 최고의 원유 가격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 엄청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석유의 가격, 원유의 가격이 치솟는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오펙이라고 부르는 기관이 있잖아요. 기구라고 봐야겠죠. 이 기구는요. 석유를 수출하는 국가들이 모여서 만든 기구인데 이 기구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플랜이 있었는데 이 플랜에 계속해서 부합하면서 정책을 진전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갑자기 석유의 생산량이 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아지니까. 그런데 이 계획에 따르면 아주 조금씩 생산량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원유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 생산량을 급격하게 늘려줄 것을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린 거죠. 따라서 앞으로도 생산량이 갑자기 늘어날 가능성이 적어지면 아무래도 석유를 좀 사재기 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없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동안은 원유의 가격이 계속해서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원유의 가격, 석유의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 에너지주들의 EPS는 올라간다. 어닝 퍼 시어는 올라간다. 수익률이 올라가니까요. 왜냐하면 가격이 올라간다면 비용은 그대로인데 수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논 에너지 섹터, 에너지 섹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석유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어떤 형태로든 그 비용의 상승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좋다고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면서 지금 골드만삭스에서요. 리스트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 리스트에 포함되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냐면 크루드 가격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센시티브한 연관성이 많은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아래 나와 있는 기업들은요. 모두 전체 비용 중에서 15% 이상, 최소 15% 이상이 지금 원유에 할당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따라서 오일 가격이 오르면 그들의 비용이 상당 부분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EPS가 떨어지죠. 수익률이 떨어지니까요. 자, 어떤 주식들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멀피 USA는요. 전체 코스트에서 지금 오일 쪽에 할당하는 부분이 81%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자, 에비엔트 코퍼레이션은 70%, 그리고 캐시 제너럴 스토어즈는 70%고요. 이스트맨 케미칼이 45%, 셔윈 윌리엄즈가 35%, 스피릿 에어라인, 항공사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30%의 비용이 지금 석유와 연관이 돼 있는 거고요. 엘리 자이언트 트래블 컴퍼니 29%, 알라스카 에어라인이 25%, 젯블루 역시도 에어라인이죠. 25%,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즈 23%, 사우스웨스트 22%, 어메리칸 에어라인즈 22%, 델타 에어라인 21%입니다.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그 명단의 한 반 이상이 지금 에어라인, 항공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지금 경기 순환이 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가 벗어나면서 항공주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기대했던 그런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악재가 하나 발생한 거죠. 크루드 가격이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면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재와 악재가 겹쳤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항공주에 투자를 계획하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참고하면서 전략을 약간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준 채널을 오랫동안 함께 해주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매달 초가 되면 아니면 분기의 시작 지점이 되면 많은 투자 기관에서요. 그들이 가장 좋게 생각하는 종목들을 리스트로 엮어서 투자자들한테 공개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러한 그 공개된 자료들을 몇 가지 여러분들과 읽어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좋은 종목들을 엮어서 투자자들한테 안겨준 기관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어떤 주식을 좋게 생각하는지 먼저 살펴보시죠.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4쿼터에
들어서 굉장히 좀 새로운 아이디어들, 새로운 종목들을 추천해 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추천된 주식들은요, 하이 컨팩션, 가장 확신이 높고 또한 쇼텀 스톡이니까요, 장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지금 현재 투자하면 좋을 만한 종목들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치 쿼터니까 매 쿼터마다 이 리스트는 조금 변할 수가 있다. 따라서 굉장히 좀 짧게 투자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주식 시장은요, 시저널 위크니스, 뭐 9월달, 10월달이 굉장히 좀 약한 그런 시즌이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조금 주춤거리는 경향도 있고요. 페더럴 리저브,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조만간 시작할 거라는 그런 공포감도 있고,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글로벌 그로스, 이 성장이 조금은 더뎌질 거라는 걱정들도 있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악재들로 인해서 조금은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 트리키하다, 조금은 확신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요, 시장 지수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실렉티브 해야 된다. 실렉티브라는 것은 정말 그 가능성이 있는, 잠재력이 있는 종목 몇 개를 선정해서 투자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레코멘드 권유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요, 한 8개 정도의 레코멘데이션을 이번에 준 것 같습니다. 8개를 찍어줬는데 거기에서 지금 5개를 우리가 여기서 이 기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로 추천된 주식은 APA 코퍼레이션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프라이스가 지금 21.4인데 4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 90% 정도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물론 이제 레코멘데이션은 다 바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엑스트라 스페이스 스토리지고요. 현재 주가가 167인데 218까지 목표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폭스 코퍼레이션은 37.12가 현재 주가고요. 향후 54달러까지 여력이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은 103.03이 현재 주가, 향후 128달러까지 찍을 가능성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추천된 주식은 우버입니다. 우버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가 44.8이고요. 64달러의 목표 주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우버 역시도 향후에 굉장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이 중에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우버 하나인데요. 우버에 대해서 조금 읽어보죠. 자, 라이드 쉐어링을 제공하는 기업. 라이드 쉐어링이라는 것은 차량 공유 서비스를 얘기하죠. 우버의 이제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이죠. 거기에 이제 최근 들어서는 푸드 딜리버리 서비스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요. 자, 이러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우버는요, 이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리스트에 올라갔는데 그 이유가 여기 옆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몇 개월 동안 우버라는 기업은요, 레이버 쇼티지에 시달리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실업 수당이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따라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부의 보조금 같은 게 잘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좀 페이가 낮은 일은 꺼려하게 되는 그런 추세가 있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운전자가 굉장히 모자랐었는데 이렇게 운전할 사람이 모자라게 되면요, 우버 입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든지 추가적으로 운전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운전자가 가져가는 포션을 늘려줘야 되니까요. 자, 그 부분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운전자의 수를 늘려 나간다 해도 예전만큼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두 가지의 이중고에 시달렸던 기업이 바로 우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레이버 쇼티지의 문제가 이제는 조금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this will open up driver supply. 따라서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실업 급여 수당 같은 게 이제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일터로 나오는 고용 인구가 많이 늘 것이다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이버가 모자라게 되면요, 퓨어 출입스, 아무래도 그 비즈니스의 수가 줄어들게 되죠. 운행 수가 줄어들게 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테이크 레이시 올라갈 수 있다. 테이크 레이시라는 것은 운전자가 가져가는 비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 20% 정도 작년 비해서 오히려 이 테이크 레이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모자랐다는 거죠.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번에 우버의 브레이크 이븐을 바라보고 있다. 자, 브레이킹 이븐이라는 것은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거거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판단하기로는 이번 3분기부터 아니면 늦어도 4분기에는 이 적자가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좋은 투자의 시기가 다가온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버에 평소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한번 기대를 하고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추천 종목 리스트는요, JP 모간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자, 기사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JP 모간의 탑스톡 아이디어가 이번에 공개가 됐는데요. JP 모간 같은 경우는 참고로 every month, 그러니까 매달 이러한 리스트를 업데이트해서 공개하고 있는 투자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 기준을 좀 설명을 드리면 오버웨이트 레이팅이다. 따라서 거의 모든 주식이 매수 의견을 받고 있는 이런 종목들만 포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for under near term growth니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좋아 보이는 주식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단기적인, 따라서 트레이딩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달 정도 아니면 두세 달 정도 바라봤을 때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추천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밸류 스트래티지다. 밸류 스트래티지는 뭐냐면요, 가치 투자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치 투자는요, 룰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먼저 기업의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이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오히려 떨어져 있는 종목들을 발굴하는 것이 가치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기업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떨어져 있는 종목들을 발굴해서 이 차익을 노리는 스트래티지를 밸류 스트래티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죠. 자, 이러한 전략들을 가지고 만든 리스트가 이번에 공개가 됐는데요. 총 10개의 주식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즈고요. 두 번째는 제너럴 모터스, 세 번째는 타겟, 네 번째는 DCD 미드스트림, 다섯 번째가 시그니처 뱅크고요. 엘리 릴리 앤 컴퍼니가 보이고요. 시젠, 앱 러빈, 페이스북, 마지막으로 델 테크놀로지가 들어가 있다. 따라서 자, 이렇게 10종목을요. 지금 JP 모간이 봤을 때는 앞으로 단기간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수익률을 던져줄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이라고 우리한테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추천 종목 리스트가 하나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리스트는요, 월프 리서치라는 투자 기관에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준 고마운 리스트고요. 그런데 이제 리스트의 구성 방식이 앞에서 보신 두 개의 리스트와는 약간 다릅니다. 앞에서는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JP 모간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의 개인적인 판단,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는 이러한 종목들이 향후 몇 개월 동안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는 그들의 의견을 우리와 공유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 보실 월프 리서치 리스트는 그 구성 방식이 약간 독특합니다. 이제 어닝 시즌이 시작하잖아요. 3분기 어닝이 발표될 텐데 과거 1분기, 2분기의 실적 발표의 모습을 되돌아봤을 때 향후 3분기에 실적이 나오게 되면 이런 주식들이 가장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고 그런 나름대로 룰을 정해서 이런 룰에 부합되는 리스트를 만들어 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룰을 그들이 적용을 시켰는지 하나하나 소개를 좀 드리죠. 자, 첫 번째로요, 모든 주식들은 다 S&P 500에 속하는 이런 우량주들만 포함이 돼 있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S&P 500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중에서요, 1분기, 2분기의 실적이 포캐스트를 넘어선 주식들, 따라서 레비뉴도 그렇고요, 어닝도 그렇고 시장의 전망치보다 좋은 실적을 1분기, 2분기 둘 다 발표를 한 이런 종목들만 추렸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요, 포지티브 프라이스 액션을 보였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어닝을 발표한 다음에 주식이 이제 변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주식의 수익률이 시장보다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난 주식들만 포함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기준은 뭐냐면요, 아직 발표되지 않은 3쿼터의 그 어닝에 대한 에스티메이트 있잖아요. 전망치가 있는데 이 전망치가 7월 이후에 5% 이상 성장한, 따라서 예상치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그만큼 추세가 좋은 이런 종목들만 간추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세 가지 룰에 부합되는 주식들을 여기 모아놨는데요. 첫 번째 주식은 마라톤 오일, 두 번째는 알파벳이 보이네요. 자, 세 번째는 오일 도모니언 프라이트, 헬스 코퍼레이션, LKQ 코퍼레이션, 디스커버 파이낸셜 서비스, 슈런 버거도 보이고요. 넷앱, 디시 네트워크, 울트라 뷰티, 타이슨 푸드, DR 홀튼, 셀즈포스, 언더 아머, 마지막으로 웨스턴 디지털 코퍼레이션, 이러한 종목들이요, 지난 과거의 어닝 실적을 발표한 다음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왔고, 그리고 또 3분기의 실적 역시도 전망치가 계속 5% 이상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닝 시즌에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10월 달에 접어들었는데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개월을 우리가 4분기라고 부르잖아요. 4분기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좀 소비자들의 지출이 많이 늘어나면서 여러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발표하는 이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이커머스, 리테일 같은 경우는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게 나타나게 되죠. 왜냐하면 학교도 이제 방학에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홀리데이 시즌에 들어가고 또 크리스마스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선물도 주고받고 지출이 아무래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매출과 순이익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요, 약간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공급망이라고 부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모든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발표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 기사를 보시면요, 그 와중에서도 좋은 실적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커머스 기업 3개를 추천을 해주고 있는데, 어떠한 기업들이 어떠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기사는요, 오픈하이머라는 투자 기관에서 던져준 인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해서 써진 기사고요. 자, 오픈하이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이 하드룩을 봤다. 따라서 굉장히 좀 자세히 들여다봤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플라이 체인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온라인 쪽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어떠한 기업들이 어떠한 타격을 받고 있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봤다는 거죠. 자,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를 우리가 좀 줄거리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코비드 19이 제가 예전에 살고 있었던 인도네시아라든지 아니면 베트남은 더 심하거든요. 이렇게 동남아 쪽에 굉장히 좀 많은 영향력을 지배해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동남아 쪽에 코비드 바이러스의 그 영향력이 커지면서 미국 쪽에 리테일 서플라이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공급망이 망가졌다라고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그 공장들이 이 오버시즈에 나가 있다. 미국의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생산은 동남아에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 코비드의 영향으로 인해서 공장들이 많이 문을 닫고 또한 쉬핑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두 가지의 문제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와중에도요, 오픈하이머가 판단하기로는 애쉬, 파페치 그리고 아마존 이렇게 세 종목은요, 아마도 상당 부분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체인이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근거가 있는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봐야겠죠. 자, 일단 애쉬입니다. 애쉬 같은 경우는요, 오픈하이머에서 아웃퍼폼 매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주고 있고 타겟 프라이스 역시도 225를 줬거든요. 따라서 앞으로도 상당 부분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그 이유가 여기 써 있습니다. 일단 98%의 셀러, 그 상인들을 얘기하죠. 상인들이요, 집에서 지금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소스 머티리얼이니까 그들이 이제 원자재 같은 게 필요한데 이런 원자재들을 다 로컬에서 감당을 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 구조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해외에 공장이 있는 기업이 애쉬 같은 경우는 없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한 그 셀러들 중에 68%는 미국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12%는 영국에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동남아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애쉬랑은 어떻게 보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로 FTCH. FTCH는 Farfetch죠. Farfetch는 여러분들 생소하신 이름일 수도 있는데 이커머스 중에서 명품에 집중을 한다. 이러한 온라인 쇼핑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Farfetch라는 온라인 플랫폼은요, 스캐터드 네트워크가 그들의 장점입니다. 스캐터드라는 것은 이제 흩어졌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셀러들이 총 50개 이상의 국가에 흩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두 군데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커다란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이번에 오픈하이머에서 리이터레이트 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준 거잖아요. $45의 타겟 프라이스를 확인해 줬고 또 매수 의견, 아웃퍼폼도 계속해서 레이팅을 지켰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아마존입니다. 물론 애쉬라든지 파페치만큼 좋은 위치에 가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장 좋게 지금 보는 주식은 애쉬랑 파페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 역시도 오프라인의 리테일러가 조금 어려움을 겪으면서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아마존의 장점은 뭐냐면 굉장히 좀 많은 투자를 해왔다는 겁니다. 13빌리언 정도를 지금 서플라이 체인에 이미 쏟아부은 상태다. 그러면서 그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공급망을 이용하면 된다. 그러니까 굳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기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US 인구 중에서 한 70% 정도가 아마존이 운영하고 있는 에어포트가 있는데 이 100마일 안에 살고 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자체적인 에어라인까지도 이미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한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테크주들이 많이 흔들리면서 약세를 보여줬는데요. 그 중에서도 심하게 떨어진 종목이 하나 발견됩니다. 바로 페이스북인데 지금 옆에 보시는 것처럼 페이스북의 주가가요. 하루 만에 5% 가까이 급락하는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기사를 살펴보시면 월스 드랍이다. 2020년 11월 이후에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진 적은 없었다는 거죠. 따라서 얼마나 큰 폭으로 하락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ongoing outage다. outage는 뭐냐면 시스템이 다운됐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왓츠앱을 사용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시스템이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따라서 시스템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다운되면서 하나의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두 번째는 위슬블로어가 나왔다. 위슬블로어는요, 그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예전에 영국의 그 경찰관들이 호루라기를 불면서 사람들을 통제했던 것을 이제 그 기원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제는요,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지냐면 내부의 고발자를 얘기하거든요. 내가 다니고 있는 기업이 이 사회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 내부에서 이제 튀어나와서 고발을 하는 이러한 사람을 우리가 위슬블로어라고 부르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페이스북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페이스북이 4.9% 떨어졌고요. 이 디클라인은 라스트 노벰버 이후에 최고의 수치다. 가장 많이 떨어진 수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여러 가지 나쁜 악재가 동시에 겹쳐서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 시간으로 했을 때 오후에 애프터눈이니까 굉장히 오랜 몇 시간 동안 시스템이 다운되면서 하나의 촉매제가 됐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트위터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페이스북도 그렇고 인스타그램, 심지어는 왓츠앱까지 다 다운이 됐기 때문에 소통을 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할 수 없이 트위터의 힘을 빌어서 이러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sincere apologies. 우리가 진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모든 사람한테 사과를 하는데요. 우리의 시스템 문제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한테 지금 사과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네트워크 이슈가 있고요. 우리 팀이 지금 굉장히 열심히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간결한 메시지를 트위터를 통해서 발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오늘 이렇게 시스템이 다운된 거는요. 사실 페이스북뿐만이 아니라 트위터, T-모바일, 링크드인,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죠. 이렇게 다양한 그 기업들이 그 시스템이 마비가 됐었는데요. 그 중에서 유독 이상하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왓츠앱만 시간이 오래 걸렸다. 나머지는요 금방 복구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었죠.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커다란 이슈가 하나 더 있는데요. 예전에 페이스북에서 일했던 위슬블로어가 나타났다.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페이스북 파일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서 어떠한 얘기를 해주겠냐면 페이스북의 리더십, 즉 경영진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 능력은 있다.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무런 변화도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당연히 프로핏을 우선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건강과 그 세이프티보다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보호하거나 이런 식으로 사회의 공익보다는 그들의 프로핏, 수익에만 집착을 하면서 아무런 발전을 이뤄내지 않았다라고 고발을 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건도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우리가 좀 계속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페이스북이 당분간은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제 테크주 그리고 성장주들이 전반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심하게 흔들린 ETF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캐시우드가 운영하고 있는 아크인베스트의 대표 ETF인 ARKK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주가가 무려 3.58%가 떨어졌거든요. ETF의 주식 가격이 3.5%가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캐시우드가 운영하고 있는 ARK 이노베이션 ETF죠. 티커 네임이 ARKK이고요.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다. 셀오프가 굉장히 좀 많은 폭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서요. 지금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폭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월요일 날 이렇게 많은 폭으로 떨어지면서 가격이 107.19까지 떨어졌는데 이 107.19라는 것은요. 5월 24일 이후에 최저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10월 중순에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한 5개월 만에 최저점을 찍고 있다.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으로 셀오프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ARKK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올타임 하이 2월 16일 날 가장 최고점을 찍었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무려 33% 이상 떨어진 상태고요. 자, 지난달과 비교했어도 한 달 만에 14.7%가 떨어졌다. 따라서 최근에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테크니컬한 애널리시스를 해보면 따라서 주가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볼 텐데 여기에서 중요한 수치가 하나 나오죠. RSI라는 게 있습니다.
있습니다. Relative Strength Index의 약자인데 여러분께서는 많이 들어보신 그런 용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RSI 같은 경우는 28.49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RSI가 28.49까지 떨어졌다면 어떻게 보면 매수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30 이하로 떨어지는 그 RSI 같은 경우는 오버솔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오버솔드가 나타났을 때는 매수의 시점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가 바로 RSI가 어떠한 식으로 지난 6개월 동안 변했는가를 보고 계신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까지 떨어지면요 대부분 다 반등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ARKK가 점점 그 매수 시점에 다가왔구나라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번 매수의 시점을 잡아볼 수도 있는 이러한 팁으로 삼아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어제 이렇게 테크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추세에 있었는데 그 와중에 올라가는 종목이 하나 있었죠. 바로 테슬라인데요. 테슬라의 주가는 0.81% 정도 어제 시장에서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어제 제가 오미지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의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시장의 전망치를 훨씬 넘어서는 굉장히 좋은 호실적이 발표가 됐잖아요. 자, 그 호실적으로 인해서 이번에 JP 모간이 칭찬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목표 주가를 조금 상향 조정했는데요. 그 새로운 상향 조정된 목표 주가를 우리가 보고요. 거기에 대한 의미를 한번 해석해 볼까 합니다. 자,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테슬라의 빅쿼터, 테슬라가 굉장히 좋은 쿼터의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걸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밸류에이션은 아직까지도 너무나 높게 형성이 돼 있다라고 JP 모간이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시죠. 자, JP 모간이 이번에 테슬라에 크레딧을 줬다. 굉장히 좀 잘했다고 얘기를 해 주는 거죠. 자, stronger than expected. 따라서 시장의 전망치를 훨씬 넘어서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Q3 딜리버리에 보여줬다. 따라서 잘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언더웨이트는 계속 유지한다. 아직까지도 매도 의견은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타겟 프라이스는 올라갔습니다. 215로 올라갔죠. 원래는 180이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올려준 거긴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테슬라의 주가가 780이 넘기 때문에 만약에 215까지 떨어진다면 지금 주가에서 70% 이상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좀 안 좋게 본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새롭게 제시한 이 프라이스 타겟은 215달러는요. 굉장히 제너러스한 거다. 우리 딴에는 굉장히 좀 관용을 베풀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우리가 테슬라를 평가할 때 세계에서 두 번째로 커다란 자동차 메이커로 평가를 해준다는 거죠. 그 시가총액을 기준했을 때요. 자, 토요타가 가장 크고 그 두 번째가 바로 테슬라, 세 번째가 폭스바겐.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215까지 주가가 떨어져도 시가총액으로 쳐서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회사가 바로 테슬라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물론 이제 토요타가 1위를 차지하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테슬라가 만들어내는 자동차의 숫자를 기준으로 하면 전 세계에서 18위밖에 안 된다. 따라서 생산 대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전 세계에서 18위에 머물고 있는 기업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는 2위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215달러도 사실 과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니라 테슬라의 현재 마켓캡 같은 경우는 토요타 더하기 GM 더하기 포드 그리고 혼다까지 4개의 기업을 다 합쳐도 테슬라의 마켓캡이 더 크다. 시가총액이 더 올라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시가총액이 너무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좋지 않은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하나 빠져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이 평가는요. 전 세계의 그 자동차 기업들과 자동차 판매 수만 비교를 하는 건데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의 판매뿐만이 아니라 일단은 자율주행에 빠져 있죠. 자율주행에 뭐 충전 비즈니스 그리고 이제 배터리 비즈니스 그뿐만이 아니죠. 보험 비즈니스도 있죠. 여러 가지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서 자동차 실적 이외에 상당히 들어올 부분에 매출이 많은데 여기는 지금 무시해버리고 자동차 기준으로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봅니다. 어제 미국 주식시장에서 나스닥이 2% 이상 하락하면서 성장주, 테크 주식 중에서 상당폭으로 주가가 떨어진 종목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모르긴 해도 미준 패밀리 분들 중에서도 줍줍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좀 하락장에 욕심을 좀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작을 안 했습니다. 따라서 제 입장에서는 앞으로 며칠 동안 좀 주식시장이 지속적으로 떨어져 줬으면 하고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 어제 줍줍을 많이 하신 분들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는 좀 올라가도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나스닥이 앞으로 어떠한 그 변화를 보이게 될지, 특히 이제 성장주, 테크주 위주의 향후 주식시장의 모습을 전망하는 이러한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제목을 보시면요, How far are we into the market share of? 따라서 지금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있는데 이런 폭락 추세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 이러한 의미의 기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오미진흥과 함께 준비한 비디오 클립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조금 더 좋은 기사, 여러분들께 도움될 만한 기사 취합해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Tiffany, what's your take on that big picture questions of where markets stand? Do you see more buying opportunities than opportunities to take profits? I do, absolutely. I mean, listen, we didn't have a good day, and we certainly didn't have a good September, but that's okay because we've had a good year. And so, September we were down 4.8%. That never feels good. And any number of headlines are affecting this. But listen, if you're a long-term investor like I am, you really are not looking or measuring things on a daily or a weekly or monthly or even a quarterly perspective. We're looking at things over a year, particularly 3, 5, and 10-year time periods. But you can look at what happened with the S&P about 2 weeks ago on that Monday when we had that intraday drop of about 5% from its 52-week high. The average stock in the index was down 14%. And so again, I think that this presents a buying opportunity for investors to diversify with lower valuations. So whether that's buying new positions or adding to existing positions, things are on sale. Like technology, is that where you'd be looking, Tiffany? Absolutely. So I am clearly a tech investor. So some of these names that I think I have conviction around, right, but are down. You can look at like a Shopify, right? You can look at Mercado Libre, Farfetch. I love these e-commerce plays. These are down. These are names that some would argue were of possibly potentially overvalued. I didn't think so, right? It's kind of really hard to put a valuation on some of these high tech companies, high growth tech companies. But yeah. Those would be the names that I would look at. JJ, what's your take as to overall sentiment out there at the moment amongst your clients? Have they already turned more cautious earlier in the summer and now there's the chance for it to turn bullish again, or is it just kind of taking hold? Well, Wilf, I'll look at, we released our IMX today from last month, and what we see on there is our clients are increasing to have some exposure to the market overall, but they're going to names that they've traditionally gone to when things get a little shaky. Apple, Facebook, a little bit of Microsoft. So those are the types of names they're going with right now. And I think one of the big things that changed this month is we had supply chain come in for the first time. We had Evergrande mentioned for the first time. So there just seems to be a little bit more concern overall going forward. But what was the most interesting part to me last month, Wilf, was that our clients were sellers for the first couple of weeks of September and then buyers as we headed into October, which is kind of unique going into this month overall. So we'll see if the Apples, the Fords of the world pay off. And the other side of it was they were selling stocks that were rallying. The Teslas of the world, which continued to go up. Delta Airlines, Bank America, American Airlines. So very, very interesting what they were selling as compared to what they were buying. Sell Tesla, buy Fords. They sold Amazon, they bought Baba, and they sold the airlines, and our millennial clients bought Airbnb. So I think people are selling things as they rally and looking for things that may have sold off a little bit. If there is some bargains there, or things have been a little bit underpriced as compared to some of the higher flyers that have done well through the last month and a half or so. What about cash levels, JJ, overall? Where do they stand relative to where they've been? Sarah, overall it's been pretty consistent for the last few months in terms of what the amount of money people have been putting to work in their accounts.